조금 여기 육종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유전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그냥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해서 되게 하얀 편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 또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미래 평가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 개념에서 산업 적용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이제 광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정의를 보면 되는 거죠. 유전체 선발이라는 개념은 2001년도에 루이센이라는 과학자가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루이센이 직접 자기가 이제 논문에서 저술한 그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시그니피컨스 테스팅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노믹 셀렉션은 어떤 기능, SNP의 로케이션이 시너니머스 하냐, 레스니머스 하냐, 코딩 유저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simultaneousl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같은 분이 이제 다시 또 한 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simultaneously selec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용어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의를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약하네요. 배터리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선발, 동시다발적인 마커 선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링키지 디스크리미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가는 동안 다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01년도는 어떻게 실질적인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시기는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말했던 거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제 적용되는 건 2007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잘 넘겨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제네틱 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멘델리안 가지고 유전학을 공부했죠. 그때는 진에 대한 개념보다도 어떤 표현형이 어떻게 유전이 되더라라는 유전 패턴을 인식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이후에 DNA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변이를 직접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아가집도 많이 하시죠. 아가로지게에다 넣어가지고 정경동을 하시면서 이거 차이가 어떻게 탁탁탁탁 나타나더라. 어떤 변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PCR RFP 같은 경우 또 SSCP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세트먼트 타이핑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몇 개 이하라는 제한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했던 접근 방법은 사막에서 간을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캔디데이트 진 어프로치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6번 염색체에 예를 들어서 유즙 분비에 관계된 영양 유전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내기도 했지만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마이크로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소 같은 경우는 777K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PCR RFP 할 때 하루 종일 하면 한 번 아침에 PCR 돌려가지고 DNA 빼고요. 아침에 PCR 돌리고 저녁 때 엔자임 처리하면 겨우 지노타이핑 하나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루에 했었던 프로시저가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777만 일이 걸려야 하는 것들을 요즘 3일이면 딱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CSI 시즌 1 보면은 뭐 이렇게 면봉 긁고 실험 받고 막 이런 행위들 많이 하다가 지금 시즌 10 정도 가다 보면은 뭐 거의 뭐 기계가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펑셔널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고요. 어떤 유전이 되는 형질은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 유전자의 효과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게 퍼져져 있는 많은 유전 변이 중에 어떤 것이 기능을 가지는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지금까지의 모토였었고요. 그런데 육종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 분산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싱글 마커 리그레션이라든가 이런 퓨처 디텍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그 모형을 픽스 디펙트 모델로 바꾼 거죠. 분산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육종의 가정에서 많이 어긋나게 된 거죠. 이거를 임의 효과로 놓고 분석을 해야 분산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제노믹 셀렉션 쪽이 되게 됩니다. 가축의 경제 형질은 양적 형질입니다. 그래서 양적 형질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근데 산업적으로 육종과 추정에 이용이 안 된 이유는 이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젖소가 만약에 뭐 유량을 뽑아낸다, 뭐 어떤 젖소는 유량을 많이 뽑아낸다라고 하면 관여된 유전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피니테시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 감수성에서부터 하여튼 비타민 감수성, 소화 능력, 아니면 뭐 온도 저항성이라든지 하여튼 관여한 유전자가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많은 유전자 중에 하나를 찾았다고 그 유량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는 육종한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probability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이랑 그 옆에 계신 분이랑 혈연 관계가 한 50%다라고 하면 이분의 능력이랑 저분의 능력은 50% 유사성 곱하기 유전율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육종가라는 거를 뽑아가지고 종축 생산을 하고요. 뭐 종축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옛날이랑 틀리게 지금 시스말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70억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부가 가치의 종축 생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바빌리티 컨셉을 계속 이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컨셉이 살짝 변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는 셀렉션의 모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 유전체 연구랑 같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개념적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큐티얼 애널리시스 같은 걸 했을 때는 몇 개의 유전자가 어떻게 몇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유전자의 능력을 가지고 종축 선발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77만 7천 개의 유전 변이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큐티얼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뭐 T-시그니피컨스 같은 거를 가지고 P-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시그니피컨스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의적인 거 몇 개만 뽑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존에 육종하는 거에다가 붙여서 쓰는 마스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마스 방식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제노믹 셀렉션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이펙트들까지 다 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토탈 어마운트가 유전 분산만큼 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펙트가 커 보일지언정 전체 유전 분산 중에 아주 극히 일부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육종가에 활용이 되게 유전율 평가를 하는데 활용이 되게 어려웠었던 거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에스티메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싱글 마커 리그레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펙트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시그니피컨스 결과를 내보내지 그거의 이펙트 사이즈를 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 시계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떤 그 이퀘이션을 풀 때 미지수를 적게 집어넣었을 때 한 미지수가 갖는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실제 값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S&P가 뭐 600만 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600만 개 중에 한 개인데 600만 개 중에 한 개만은 이길 수도 있고 옆에서 표현형 줬을 경우에 하나가 갖는 값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이제 해결하려면은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걸 이제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수의 지노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또 요즘은 어떻게든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페로닉 커렉션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실행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 위 수준을 갖고 했을 때 5% 위 수준은 결국 5%의 포스 포지티브에 대한 프로바빌티를 갖고 있는 건데 777만 개가 있다고 존재하면 5%고 777만 번에 내가 포스 디스커버리를 가진 거예요. 굉장히 큰 에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픽스드 이펙트 모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유전율이 전혀 고려가 안 돼요. 이거는 100% 유전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전자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100%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머테니어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값을 유전자를 하나만 넣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뭐 메디컬 쪽에서나 저번에 뭐 코보 같은 데는 세미나가 그렇거든요. 그때도 요즘 거의 다 이제 휴먼 쪽에서도 쿼티테이티브하고는 멀티플 리그레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몇 개 유전자만 추출해갖고 해갖고는 유전분자는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기일박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미싱 멀티플리티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유전자가 멀티플리티, 그러니까 유전력을 설명을 못하는 거죠. 분산 자체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말 데이터 갖고 그냥 진행을 한 건데요. 위쪽 거는 큐틸 디텍션 할 때 쓰는 굉장히 싱글 마커 리그레션을 했고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6종가를 썼어요. DV를 썼고요. 아래쪽은 제노믹 셀렉션 갖고 마커 이펙트를 찾고요. 뭐 이렇게 패턴이 틀리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건 이 왼쪽에 있는 단위를 보세요. 이게 지금 말의 주파기록이거든요. 말의 주파기록이고 초수예요. 초수 단위인데 왼쪽과 아래쪽은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틀리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굉장히 얘 좀 이펙트들이 크네, 뭐 이런 애들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말이 마치 뭐 한 15초 정도 빨리 달리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말들 다 1등합니다. 이거 뭐냐면 굉장히 심각하게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돼요. 하나가 갖는 값들이 굉장히 과대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 결과를 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항공에서 어떤 유전자 하나 찾으면은 그 유전자가 막 그 마블링 스코어를 몇 점씩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분석 방법, 이퀘이션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모델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방법 어떤 결과 나오는 패턴이 전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적어도 이제 종축 계량이라는 거에 집어넣고 싶으면 제노믹 셀렉션은 뒤에 말을 정확하게 하시면 셀렉션이에요. 종축 선발을. 종축 선발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 유전 능력 평가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학 들어갈 때 수학 능력 평가하는 것처럼 종축 개체들도 다 유전 능력 평가를 받고요. 그때 사용되는 점수는 우리는 수능 점수라고 얘기하고 동물들은 에스티메이티드 브리딩 밸류라고 해요. 육종가라고 하는데 이 위의 방식으로 했을 때 육종가를 계산을 못한다는 거. 육종가가 표현형 계산보다 커버려요. 말도 안 되는 슈퍼말이 나오게 되죠. 이 값만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왜 제노믹 셀렉션이 우동 펑션 어프로치냐라는 걸 이해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값들을 다 썸했을 때 어떤 DV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개체별로 그 유전자에다가 맞춰 집어넣었을 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능도 없는데 어떻게 다 가능하냐? LD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LD는 여러분들 유전 정보가 가까이 유치한 유전 정보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현상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물리적 거리가 이거는 이제 조합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어떤 SNP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SNP가 가까이 있을 경우, 어떤 SNP가 있고 그 어떤 SNP가 멀리 있을 경우, 걔네들의 유전 지노타입이 얼마나 호몰로지하게 계속 전달이 되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럼 퍼퓰레이션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셔서 지금 이제 마터널 크로모솜이랑 패터널 크로모솜이 있다라고 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같은 신테닉 상태, 동일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 변이는 그냥 얘가
만약에 얘가 A다라고 하면 B는 몰라도 아 대문자 B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왜냐면 같이 댕기니까. 굉장히 같이 댕기는데 그게 깨지는 거는 어떤 크로싱 오버들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원래 라지 A는 라지 M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라지 M이 스몰 M으로 바뀌었죠. 그 사이 크로싱 오버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크로싱 오버율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라지 A가 뭐 스몰 R이랑 만나는 프로바빌리티가 50대 50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동일 염색체상이 존재하지만 LP가 이제 제로에 가깝게 가버리게 되는 현상이고요. 자, 근데 이거는 역으로 이용을 하면 어떤 고밀도 유전체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레퍼런스 커플레이지 잘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약 C라는 개체가 큐텔이라고 하고 A랑 D가 마커라고 하면 B가 가는 패턴을 A와 E가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노믹 셀렉션이 완벽하게 논펑셔널 어프로치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인트로인지 엑스론인지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유전 변이가 인트로에 존재하고 엑손에 어떤 큐텔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인트로인에 있는 SNP랑 엑손에 있는 SNP가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인트로에 있는 애가 이펙트를 자기가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LD를 가지고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요. 주로 적어도 어드저스트 페어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인접한 마커가 한 0.2 이상은 돼야 돼요. 제노믹 셀렉션 할 때는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 나온 칩들은 다 그 이상 되죠. 이상 돼서 LD를 여러분들 꼭 그려보실 필요도 없지만 한번 뭐 그려보시면서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커가 존재하는 거는 덴시티가 더 중요해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촘촘하냐, 그리고 촘촘함과 동시에 얼마나 되게 잘 촘촘하면서 거리가 비슷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놈이라는 용어는 지인 플러스 크로모솜이죠. 이게 뭐냐면 전장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SNP는 뭐 3번 염색체 막 몰려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염색체 번호는 염색체 크기로 해서 매긴 거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번에 SNP가 제일 많고 소 같은 경우 30번이 제일 적어야 되는데 소는 좀 잘 맞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18개 염색체가 있는데 막 들쑥날쑥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GS는 가능한데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처음에는 이 칩을 가지셨을 때는 펑셔널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아이씨 뭐지 코디네이션도 아닌 SFP들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육종과를 뽑아낼 때는 촘촘하게 그리고 전체에 잘 퍼져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나온 칩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혈통을 이용한 선발이랑 과연 차이는 뭐냐?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육종가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잘라내서 뽑으면 됐어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뽑아도 계약이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냥 엔바이러먼털 팩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눈으로 봐서는 보정하기 힘들죠. 뭐 어떤 분은 뭐 수능 점수가 400점이고 어떤 분은 수능 점수가 뭐 250점이 나왔는데 이 250점 받은 분은 뭐 어렸을 때 학대받고 뭐 교육도 못 받고 환경적으로 머리가 나빠서 아니 유전적으로 봐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400점 받은 분은 돈을 써서 대리 시험을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부터는 BV를 보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후대 검정을 예를 들 경우에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느냐 하고 그때 들어가는 컨셉은 probability 컨셉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50%의 제네틱 유사성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육종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나아가는 거는 이제 유전 변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때는 아까는 probability 컨셉에 의한 릴레이션십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액츄얼하죠. 완전 액츄얼하다고 보기엔 좀 힘든데 probable한 그 릴레이션십보다는 조금 더 정밀도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전지전능한 600만 개의 SNP를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스끼리하게 가는 거죠. 근데 좀
예, 이거 인피니트 식물 모델에 최대한 많이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지금 용어를 보시면 여기 PA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PA, Parent Algorithm이라는 값입니다. PA라는 거는 육종학에서 봤을 때 자식이 자기가 표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자식의 육종가는 부모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때는 아빠의 육종가의 반, 엄마의 육종가의 반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유전 무수들이 조금 이렇게 가미가 되게 되죠. 되게 간단한 컨셉이죠. 예, 그거는 뭐 리저너블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빠의 릴라이빌리티의 반, 엄마의 릴라이빌리티의 반을 갖고 와서 4분의 1의 아빠, 엄마 릴라이빌리티 합을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 반씩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도가요. 왜 그러냐? 보시면은 이런 경우죠. 부모가 있고 새끼들이 나는데 새끼들이 만약에 동복 개체죠. 풀십 패밀리가 되는데 동복 같은 경우는 EPD가 뭐 EBV로 해도 되고요. 육종가가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가지기 전까지.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면은 부모의 육종가도 바뀌게 되고 이 개체 육종가도 바뀌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실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반영시킬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멘델리안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멘델리안 샘플링을 반영하고 싶으면은 결국 유전체 정보를 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디셔널 PA보다는 제노믹 PTA가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델리안 샘플링이 설명이 된다는 거고요. 뭐 그냥 이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 보셔도 되게 간단해요. 왼쪽 매트릭스랑 오쪽 매트릭스는 거의 똑같아요. 그냥 예제로 그냥 하나의 옵다이고널의 이제 어떤 제노믹 G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요.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요. 지금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육종합 써는 A 이렇게 세기한테 똑같아요. 제가 영어로 쳐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얘네 둘만 바꿨어도 옵다이고널의 값이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릴레이션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육종가를 만드는데 컨트리뷰션하는 인포메이션이 적용이 안 되다가 나중에 가는 게 좀 적용이 되는 현상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박사학위 논술 때 시뮬레이션을 했던 건데 시뮬레이션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정확하다 말씀드리긴 없지만 위쪽에 있는 건 유전체 정보를 이용했던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페디그리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한 거죠. 이거는 이 결과 그냥 상대적인 값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의 값, 퍼플레이션 사이즈, 리처빌리티, 뭐 기타 등등을 다 반영을 했을 때 값들이 차이가 나는데 모든 패턴에서 트레디셔널 블록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주의할 점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력 갖고 있고 내가 유전체 정보 갖고 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아요.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육종과 정확도가 막 치솟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 프로지니 1, 프로지니 2라는 거는 얘네들이 나중에 표현력 정보가 없는 그냥 후손을 예측할 텐데 그때는 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실내를 설명을 드릴 때도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 중에 한번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들 그냥 종축의 DNA랑 표현형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커 분석하고 정보를 이용을 해서 육종가 추정하는 거. 여러분들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육종가를 추정하는 거라는 이 개념을 꼭 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선발이라는 게 육종가 가지고 해요. 지금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육종하시는 분들이랑 컨셉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내가 효과인 유전자를 찾았으니까 개량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내가 뭐 유전자 찾았으니까 개량이 되겠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먼 미래 얘기예요. 지금 당장 육종가를 계산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논펑셔널 어프로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블랙박스인데 문제는 지금 어떤 유전자 기능 하나 찾아가지고는 육종가를 못 구한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료를 드려봤어요. 이거는 올해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작년 초에 찾았던 결과인데요.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 한번 좀 뒤져봤어요. 더블작이나 뭐 ABC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좀 뒤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나 봤는데 뭐 보면은 뭐 랜드레이스, 듀로, 그다음 데어리 테스트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이 대학은 거의 말도 안 되게 안 맞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3만 토가 넘었고요. 미국도 한 3만 토에서 5만 토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체,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막 부어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지각적으로 돈을 부어놨는지.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우리 지금 레퍼런스 규모랑 상대가 안 되게 크죠. 옛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요. 프랑스도 한 3,700도 이렇게 갖고 있죠. 뭐 비프 캐트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한우를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벌 같은 경우는 GMAC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멀티플 크로스 그 이벨레이션이라고 해서 유전체 국제 유전력의 평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2008년도에 먼저 컨소시엄을 8개 나라로 해서 구축을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 몇 개 퍼플레이션도 늘어나고 브리드도 좀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년이었는데 16개 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기술 개발 수준으로 해서 좀 뛰기는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USDA 자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많이 진행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009년도에부터 오피셜 제노믹 프레딕션을 쓴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유전체 육종가를 가지고 좀 조사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지금 우리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CMX라든가 이런 기타 기관들이 이제 좀 이 기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뭐 미국이 자기들은 지금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독일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젖소입니다. 젖소에서 지금 독일이 한 3만도, 뭐 미국이 한 5만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독일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이론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어떤 발표자를 하나를 받은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젖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현형은 젖소는 암소만 가지고 있죠. 수컷이 젖자는 건 아니니까요. 암소만 갖고 있는데 모두 수컷만 뽑습니다. 수컷만 뽑고 수컷에 그러면 분석할 때 Y값은 뭐를 쓰느냐? 전통적인 활동을 이용한 딸소의 추적 육종가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랑 틀리죠. 그러니까 뭐 그냥 표현형도 없는 개체를 왜 뽑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수소를 뽑습니다. 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전통적인 유전력 평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냐, 종목풀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셋의 크기와 질이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돈을 막 투자를 하고 그런 이유는 이 트레이닝셋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뭐 이런 실험 하기 위해서 어떤 DNA치 몇 개 찍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노믹 셀렉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제노믹 셀렉션을 위한 레퍼런스 집단을 딱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냥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걸 갖고 DNA치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독일이 보이겠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냥 부럽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사이어 PI라고 하는 건 페런트하고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이어의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그 애큐러시를 보는 건데요. 릴라이빌리티가 31에서 73으로 올라갔어요. 약 40% 올라갔죠.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마어마한 값이 올라간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을 트레이닝셋에다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40%씩 올라왔는데 이게 한 40%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3번의 4차 기록에 있는 딸서가 한 50도 정도 존재했을 때 그 정도 애플시가 올라가요. 육종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개체가 그 자식들의 기록이 많을 때 그 육종가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네 40% 올리려면은 한 3번의 락데이션은 한 50도의 딸수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 종목 한 마리는. 근데 그거 하나 없어도 40%가 증가해서 유전치 정보 하나만 집어넣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2010년 8월 17일부로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ZCW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인덱스랑 비슷한 건데 앞에 G가 붙은 게 유전치 정도를 이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유전치 정도를 갖고 쓴 애들은 죄송합니다. EU 국가에서 사용하는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화됐어요. 여러분들 뭐 후보가 아니라 보증 종류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요즘 그 개체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 게 있어요. 우선은 선발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 세대가 반영이 된 거죠. 이 개량이라는 건 계속 제네틱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보증 종목 선발하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 종목가 자식이 딸 수수가 100마리고 100마리가 3번의 사찰을 거쳐야 보증 종목가 선발이 돼요. 뭐 60개월에서 70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옛날 개체, 그 후보 자체가 굉장히 옛날 개체죠. 근데 제네틱 트렌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애들이 옛날 개체들보다는 능력이 좋아요. 조기 선발된 애들은 최근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2005년도 거 개체랑 2009년도 개체가 같이 선발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를 보시면 이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종 모양의 정규 분포가 있는데 위에서 300등을 자른 거죠. 그래서 300등을 자른 건데 보시면은 이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전치적으로 이용한 건데 상당히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죠.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얘네들이 브리딩별 평균치가 굉장히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이 인덱스 같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개체들이 요즘 게노믹 자료를 가지고 많이 선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신뢰도가 90% 이상이 돼요. 이게 뭐냐면 딸 수수가 많아가지고 딸 수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 릴라이빌리티라는 얘기는 어떤 육종가가 딱 있죠. 어떤 육종가가 딱 있으면 그 육종가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래서 딸 수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가 있는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가 딸 수수가 20마리가 늘었는데 그 딸 수수가 20마리가 늘었으니까 아비의 육종가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되는 거죠.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게 되는데 90% 릴라이빌리티는 거의 안 흔들리죠. 이 유전치 정도를 하면은 90까지는 안 가요. 7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평균치가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체의 육종가라고 하면 실제 육종가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흔들리는 폭이 넓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손이 많이 누적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픽한 종모양이 되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하는 애들 좀 이렇게 높은 애들보다 굉장히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럽에 있는 농가들에서는 지금 유전체 육종가를 가지고 선발된 개체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관심이 많은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전체 선발은 진짜 선발이에요. 선발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상업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 개량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99% 불이라는 거는 이 개체들은 거의 죽었어요. 딸 수수가 거의 1000마리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딸 수수가 1000마리 정도 되면은 1000마리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후대 공정을 하면 아빠의 육종가가 거의 안 움직여요. 뭐 100마리가 추가되든 200마리가 추가되든 거의 그 값에서 움직이지 않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99% 불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은 뭐 정액이 유럽 전역이 잘 퍼져가지고 딸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뽑는 경우에는 100두 정도의 딸수를 갖고 3번의 납테이션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 90% 릴라이빌리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1산차 한 80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이러면은 한 80% 릴라이빌리티 정도가 나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제노믹 하는 게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가 조금 낮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희수소 개수가 많을 때 선발의 강도를 좀 높이는 걸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의 얘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종축이 많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도 1년에 뭐 40도 내외에서 선발할 경우에는 되게 쉽게 적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 혹시 유전체 선발 하시는 분들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런 김일박 교수님 그 다음 수업 때문에 그냥 미리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전체 선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유전체 선발에 대한 기술 계열 전략을 설명드리면 진짜 단순해요. 뭐냐면 효율성 검증하고 시범 사업해서 아이고 다 밀리네. 죄송합니다.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종축 선발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유전체 선발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종축 선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선발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막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뭐 개인의 칩을 뭐 몇 도를 찍었다 뭐 하면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종축 선발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근데 그 미션이 굉장히 뭐랄까요? 과중한 미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유전체 선발의 정확도를 검증을 해야 돼요. 왜? 기존에 하고 있는 혈통하는 것보다 혈통 갖고 추정하는 육종가보다 정확도가 낮으면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꼴이 되죠. 독일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릴레이비티가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트레이닝 셋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검증을 할 때 정확도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델타지, 그러니까 유전적 대량량이 나오고 여기다 돈을 곱해가지고 코스트도 집어넣고 그래야지 효율성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정확도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굉장히 딱 정해진 내용이에요. 뭐 추상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제노믹 셀렉션을 하는데 퓨처 매핑을 해가지고 후보 유전자를 어떻게 찾고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제노믹 셀렉션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업단이 연구 정리되는 거지 뭐 5년, 6년 정도 남았고요. 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종축 선발을 해야 되는 연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노믹 셀렉션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없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종가도 추정해야 되고 유전체 육종가도 추정해야 되고 그 추정의 정확도도 비교하셔야 되고 종축 선발 적용해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 앞에 유전체 선발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사람도 적고 새로운 계열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이 약간 부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로 좀 돌아가기는 했어요. 그럴 때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아웃라인이랑 타임라인 그리고 이제 팀 구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적용 기술이냐, 그 대상이 뭐냐,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언제 적용할 거냐라는 그런 아웃라인 같은 것들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기술은 좀 고밀 유전체 정도 칩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뭐 진짜로 종축이라는 걸 선발한 집단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럼 적용 방법은 뭐 유전체 육종까지 당연히 이용하는 거겠고요. 적용 시점은 정확도가 유전체 육종까지 정확도가 혈통 갖고 한 정확도가 높아질 때 그때가 이제 적용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럼 타임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참조 집단부터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했던 데이터들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목표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참조 집단이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얘가 폐쇄 축구냐, 국가 단위 계량이냐, 계량체 계량 맞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 국가 단위 계량체 계량 24개월령에 딱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나는 일반 농가에서 30개월령 소들을 가지고 뭐 체열해서 레퍼런스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레퍼런스는 종축 선발을 이용 못해요. 왜냐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고 표현형 정보가 틀리니까. 그럼 물론 모델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국가 단위 계량 체계 모델을 바꿔야 돼요. 가능할까요? 계량 모델 바꾸는데 고심하는데도 막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한우를 뭐 서산 집단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서산 집단을 가지고 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서산 집단에서 뽑아진 정액이 그 전국으로 퍼져서 계량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그냥 내 의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론. 이 방법론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갤럭시나 뭐 UCS, 주는 브라우저나 뭐 이런 거 잘 아시는 거랑 전혀 틀린 개념이에요. 블럭을 잘해야 되고 어떤 뭐 스태티스틱스라든가 아니면 매스매틱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요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시범 적용을 해봐야죠. 그럼 시범 적용을 하면 어떻게 산업화시킬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고 갈 길도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은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유전치 선발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선발이라는 거 그래서 천조일단 구성했냐? 그럼 안 됐다면 천조일단부터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알고리즘 비교해서 효율 방법 찾았냐? 안 됐으면은 뭐 천조일단 선발한 다음에 분석 방법론 연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전치 좀 이제 추적할 수 있냐? 그럼 이제 시범 적용하는 거고요. 시범 적용해서 뭐 산업 적용 방법론 구성되냐? 그러면 이제 산업적으로 하면 됩니다. 방법은 항상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중축 선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해야 될 연구도 굉장히 많고요.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연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축적된 현황을 보시면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단위 개량하죠. 외주의 유전자로 도입이었고 폐쇄 집단이고 근친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 개체들이 중축이 선발이 돼서 그 중축 선발에 의한 효과가 파급되는지에 대한 루트는 좀 대충 결정이 돼 있어요.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해요. 일반 농가에서 내가 데이터 끄집어내가지고 뭐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이런 거죠. 18개월에서 32개월용 도축을 하고 있는데 한우 개량 사업소는 딱 24개월 도축을 해요. 그러면 그 값의 능력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생기고요. 이거 모델로 해결하려면 이것도 다시 또 국가 단위 계량 체계를 바꿔야 돼요. 필드 검정 데이터 상태로.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내가 한우에 대해서 계량하고 싶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초상가수 자를 뽑는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되게 가장 큰 천조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타 축종에 비해서 LD가 굉장히 낮아요. 어쩌선 에버리지가 0.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두수가 필요하고요. 50K랑 777K 자료 혼합되어 있고 암소 가치는 젖소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낮고요. 보충 종목 가치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품종이 많죠. 랜드레스, 구쇼, 버크쇼, 체레디, 기타 등등 많고요. 단위는 GCP 단위로 되죠. 폐쇄 진짜 심각할 정도의 폐쇄 축구이죠. GCP 간 연결은 지금 돼지계량 네트워크 사업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 돼지계량 하겠다라고 하면 집단별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LD의 패턴이라는 거 있죠. LD의 패턴이라는 거는 집단별로 틀리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종축 한 마리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크로싱오버가 발생했는데 그게 만약에 펀도다, 천조다라고 하면 그 집단은 그 LD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커가 어떤 QTL을 설명하는 거를 어떤 집단에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집단에 적용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물론 가능은 해요. 그거 가능하게 하려면 레퍼런스 컴플레이션을 확 확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사가 많아서 전형내 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혈통 정보 갖고 육종가를 예측하면 동일하게 예측되죠. 이럴 때 genomic 셀렉션 적용하기가 딱 좋고요. 이거는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제가 현황 조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썼는데요.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종축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한우처럼 한 마리가 가치는 전개식 가치가 굉장히 큰 게 아니고 GCP에서 사용하는 종축 가치죠. 근데 DNA 칩 가격이 뭐 30만 원이 한다. 물론 지금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약간 90불? 아니. 제가 좀 정확하게 가격을 보여야되네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K 칩이 지금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다 10만 원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밀도 칩 개발이 딱 필요한지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커스텀 메이드 칩 만드는 가격이랑 지금 50K 칩 가격 떨어진 거랑 이 가격 동향을 보면 어디게 낫다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유지 선발하실 분들은 약간 그런 것들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집단 치기적인 거가 있고 돼지계량 네트워크 사업도 좋은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브로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누적된 유전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는 또 약간의 별도의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약간의 좀 알고리즘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말들은 뭐 지금 말 자체가 그 경제문제에 대해서 육종가 자체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체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랩에서 이제 분석 중심으로 해서 나갈 거냐, 기술 개발 중심으로 나갈 거냐, 집단 뭐 특성화로 나갈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 구성이 굉장히 잘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잘 구성을 하셔가지고 어떤 팀은 알고리즘에 관여하고 어떤 팀은 어떤 참조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 업체나 또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고 익스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 체계별 수학 분석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 연구자들이 합의점이 또 출입됩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연구자들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제너럴 셀렉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회의를 하셔야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단에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죠. 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너무 잘 나왔더니 좀 기지가 먹히시고 제가 말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발표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 오셨다 할까요? 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법론은 제가 뭐 제대로 설명드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꼬꼬마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아는 선에서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분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유전 분산이라는 개념에서 그 SMP 마커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다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2008년도에 저널과 논문 쓴 거에서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깔끔한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마커의 유전 분산은 EPQ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의 이제 디서피티션 이펙트가 되고 왜 EPQ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 EPQ가 이제 헤테로자이고시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헤테로자이고시티 자체로 분산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체가 뭐 G 프리퀀시가 너무 데비에이션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 그 값들이 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산을 만들어내게 되고 거기다가 지인 이펙트가 어떤 SMP 이펙트에 제곱값이 들어가서 그게 하나의 SMP가 만들어내는 분산치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정하시는 분들은 총체적 유전 분산이라는 값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유전 분산은 모든 마커의 모든 마커가 나타내는 분산에다가 그 각 마커의 헤테로자이고시티가 나타내는 것의 썸값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내서 요 유전자 효과, 그러니까 유전자 효과라고 해도 그렇죠. 여기서 이제 SNP의 효과 분산치는 전체 유전 분산을 오버롤한 모든 마커의 헤테로자이고시티의 썸값으로 나눠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커 분산이 가지는 분산치는 유전 분산보다 작아야 돼요. 확실히 작아야 되는데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안 들어가고 나서는 저기 유전 분산을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퓨처 매핑 하던 시절에는 마스라는 개념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량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마스를 가지고 개량을 하는 케이스가 아주 극히 드물게 있기는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베이스 A가 2001년도에 나오게 되고 이제 오피셜하게는 이제 베이스 C5나 D5 G블럭,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예 지금 더 개발되는 건 SS 블럭이나 SSS 모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스 설명을 해드리면 한 2006년도에 젖소 데이터를 가지고 마스를 하는 건데 좀 이제 퓨처 디텍팅이라든가 이런 퓨처 매핑이라는 해가지고 난다긴다는 그 7개의 리전을 찾은 거죠. 그래서 평균 3번, 6번, 7번, 14번, 19번, 20번, 26번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커들을 뽑아서 그 마커가 또 이제 어떤 분산을 얼마나 설명을 하느냐를 썼고요. 보면은 여기 팩 컨텐츠 같은 경우는 14분이 35.5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또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유전분산 설명 엄청 많이 하네라고 얘기하지만 육종화산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해야죠. 도대체 유전분산이 어디 있는 거야? 100%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 유전가를 뽑는데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90몇 %는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마크만 갖고 유전가를 못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방법은 기존의 혈통 정보 갖고 하는 육종가에다가 픽스트 모델로 이런 리저를 같이 집어넣고 했어요. 그랬더니 accuracy gain이 0.08에서 요즘 잘 나오는데 0.19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이거를 accuracy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퀘어 루트를 씌워야 돼요. 이거를 또 제곱을 해야 됩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0.19에서 훨씬 더 작은 값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제노믹 셀렉션 했을 때 릴라이비티 40% 올라가는데 마스 해가지고 진짜 누구 맞춰버린 거예요. 거의 있다 없다라고 볼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데 유전변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 조수의 유랑에 관계된 유전자가 한두 개 되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분산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 스트레스 감성에 대한 유전자 하나 찾았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 유전 감수성이 유력 6,000km 뽑아내는 그 대체 도대체 몇 킬로나 설명을 하겠냐는 거죠. 메이저 진이라고 할지라도 몇 개 집어넣어갖고는 별로 개인이 없어요. 이게 물론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특히나 이제 조수 같은 경우 14분년생 굉장히 메이저 진들이 많이 모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윌슨이 2001년도에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해서 제노믹 셀렉션에 처음 개념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거는 이제 마커가 한두 개가 아니죠. 사이멀테니어스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지금 고밀도 SNP. 그러면은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은 이제 그 베이스 비어감이 들어가요.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관측체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우리 상황에서는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설명드리면 y라는 기분 그러니까 y라는 조건부에서 x라는 프로버빌리티를 쏘을 때는 xy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해서 이게 값이 바뀌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프라이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y랑 x의 순서가 바뀐 걸 깨달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뀐 값을 뽑아내는 거는 쉬워요. 근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측치에서 어떤 모습을 뽑아내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측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모수가 있는데 모수는 결국 우리가 뽑아내야 될 마커 이펙트들이 되겠죠. 뭐 이게 이제 5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77만 7천 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어떤 관측치고요. 어떤 관측치에서 그 마커 이펙트를 뽑아낼 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를 집어넣고 여기다 라이플루드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y 값은 어차피 고정상수니까 변화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게 비례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그냥 이런 개념이 적용됐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 이론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마코체인 몬테카를로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x는 y다라는 어떤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랜덤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딱딱 찍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이쪽에 8개가 있고 이쪽에 2개가 있다라고 하면 8개이니까 아마 기울기가 굉장히 이렇게 왜곡이 될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붙든지 이렇게 하겠죠. 랜덤이니까 점들을 계속 찍다 보면 y나 x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딱 찾아내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속 랜덤을 통해서 값들을 쭉 뽑아내가지고 이런 어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마코브 체인 같은 경우는 확률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거에서 B라는 걸로 어떤 전이 확률이 만약 예를 들어서 B에서 B에서 B로 갈 확률이 0.3이고 B에서 A로 갈 확률이 0.7이고 A에서 A로 갈 확률이 0.6이고 A에서 B로 갈 확률이 0.4다라고 하면 초기에 어떤 값들을 이렇게 뭐 10개를 집어넣든 아니면 2개, 18개를 넣든 간에 계속 이거를 타임라인에 계속 반복하게 실행하게 되면 같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겹친 게 MCMC 방식이에요. 몬테카를로 방식, 마코브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마커 이펙트를 아까 저 베이지 인퍼런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x1부터 xn이 이제 마커의 효과치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나머지 부분들을 집어넣고요. t는 이게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이전 값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종축 가치가 1억 2억 하는 그런 개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들어갔을 때 사업적으로 적용할 때 굉장히 애매하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건 돼지개랑 네트워크 사업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굳이 뭐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50개 칩이 절판됐어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좋은 거는 이게 개체의 가치가 매우 높아요. 말한 말에 3천만 원씩 1억 하는데 뭐 50만 원 들여서 칩 찍는다 해서 별로 그렇게 막 딴지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당대 검정에 적용해야 조금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부대 검정자료 유치 정보 빨리 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에 대한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K 칩이 지금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기분값인데,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SMP 효과를 가질 거다라는 파이프를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은 이 베이스 B 역시 마커별로 분산을 가지는데 모든 마커가 다 분산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 파이프 액션에 맞추어서 그 분산이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모든 마커들이 다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는 가정이 들어가요. 호몰로지 분산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C에다가 파이프 액션을 집어넣게 되는데 파이프 액션을 안 넣게 되면은 G블럽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G블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마커들이 다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는 가정이 되는 거고, 여기 파이프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B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B는 마커별로 다 분산이 틀리지만 얘는 호몰로지한 분산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 파이 같은 경우 이 파이프 액션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C 파이 계열이 다 이게 지금 높게 나와요. 좋게 나오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요즘은 베이스 A랑 베이스 D 파이가 좀 같이 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재밌지만 펜티엄 3 700MHz짜리 CPU를 살짝 보여드렸어요. 2001년도에 류이센이 처음 이 개념을 발표를 했을 때 컴퓨터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수준이 엄청 떨어져서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꿈도 못 보고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없었을 제대로 없었을 시기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리스크를 빼고요. 블럽에 비해서 베이스 B를 썼을 때 약간 매트리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죠. 그리고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도 매트리스 떨어지는 비율이 이렇게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제 배터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제노믹 셀렉션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는 한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요,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블럽에 비해서 베이지에 있었을 때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총총 올라가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MP도 적게 사용됐고, 그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파플레이드 수도 굉장히 작았죠. 굉장히 작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베이지 알파벳 갖고 했을 때 P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형 자료를 이용하는 블럭이고요. 이때 2배 정도 이렇게 값들이 올라가고요. 이런 결과들이 슬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GRM을 이용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는 이제 옛날에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마커의 효과를 추정을 해서 그 각 마커의 효과치를 사이먼티니어스하게 분석하니까 전부 다 썸해가지고 각각의 유전자에다 썸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조가를 뽑아냈는데, 그거 말고 원래는 이제 육종가를 뽑아낼 때 혈연계수 행렬을 이용하는데 혈연계수 행렬을 유전체 관계 행렬로 대치시키는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논리니어 같은 경우는 베이지안 방법이고요. 리니어 방법은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혈통 정보만 갖고 한 거에 비하면 정확도들이 계속 올라가죠. 정확도가 쭉쭉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의 유종은 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육종가 추정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육종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A 매트릭스라고 해서 혈연계수 행렬을 그냥 이용을 했었거든요. 혈연계수 행렬만 유전체 관계 행렬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무조건 유전체 관계 행렬에서는 교차점이 그냥 0.5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유전체 관계 행렬을 했을 때는 약간 0.5보다는 다른 값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개체들은
영어로 이렇게 옛날에는 혈연 관계행위에서 0로 딱 나왔었는데 유전자 관계행위에서는 닮으면 닮은 대로 나오게 되죠. 물론 저도 GR을 많이 만들어다 보니까 그냥 0 비스크리하게 나와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0 비스크리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연이든 좋든 실증 간에 어떤 유전자적 구성이 닮은 사람 또 불경과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값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혈통결합 개수가 문제가 뭐냐면 페디그리가 끊겼을 경우에 그냥 0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신 두 분이 혈연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빠가 같을 때 아빠에 대한 혈통 부분이 미싱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이 두 분은 혈연 관계가 그냥 0으로 나오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 만들면 신기하게도 이 두 분의 릴레이션십 만들면 한 0.5, 0.4에서 0.6 사이 금방값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해지고 좋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액큐리시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베이지안 방법을 쓰나 그 GRL 방법을 쓰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독일 같은 경우는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SMP 이펙트를 뽑아서 쓰는 방법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독일 방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게 하는 y 밸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육종가를 써요. 그것도 릴라이비티가 굉장히 높은 육종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노믹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해서 마커 이펙트를 뽑아도 굉장히 높은 신뢰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축 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육종가 정확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육종가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표현형 정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솔직히 연구를 진행해야 되죠. 지금 솔직히 결론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육종가를 많이 배제하고 있는데, 지금 육종가 말고 그냥 그 개체 도축성들이라든지, 그 개체의 실제 표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보다 육종가를 쓰는 게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디리그레스드 프루프라는 DRP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새로 뜨고 있는 거는 SS 블럭이라고 하는데 SS는 싱글 스텝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싱글 스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SLP 이펙트를 뽑고 그 개체의 유전자 형태가 각각 그 SLP 이펙트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는 멀티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SLP 이펙트를 뽑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핸들링을 해야 브리딩 밸류가 육종가가 나타나죠. 이거 멀티 스텝인데 싱글 스텝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육종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싱글 스텝이 그냥 한 번에 육종가가 나와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하모닉한 그 H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유전치 정보를 가진 개체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오프다이고나 이 앞쪽에 AA 부분은 유전치 정보가 없는 개체들이죠. 유전체 정보가 없는 애들도 같이 넣고 육종가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은 유전 정보가 반영이 된 전체 집단 육종가가 나타나게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GRL만 가지고 G블럭을 한 결과예요. 돼지 448도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자, 이거는 집단의 전체 표현형 정보랑 집단의 전체 혈통 정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FLC가 0.653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유전체 정보, 이게 G05, GNF, GOF는 전부 다 유전체 관계능력을 가지고 만든 건데 0.554, 0.534, 0.546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혈통 정보 갖고 한 거보다도 높게 안 나왔어요. 높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은 딱 전체 집단에서 448도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양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유전치 정보 쓰는 게 2배 정도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단에 옛날에 많이 만들어 놓은 혈통이라든가 많이 만들어 놓은 표현자료들 하나 이용을 못했을 때는 결국 유전치 정보가 있어도 그냥 혈통 정보 가지고 한 애들보다 정확도가 적게 나온 거죠. 이게 해결된 것이 이제 그 싱글 스텝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 전 자료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혈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산자수 같은 건데요. 0.238에서 혈통 플러스 유전체 자료를 했을 때 올라가야 되죠. 예. 그냥 혈통만 갖고 이용하는 것보다 유전체 정보만 여기 이제 빠져있는 유전체 정보만 갖고 이용하면 굉장히 혈통 정보 갖고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데 혈통 플러스 유전 정보를 했을 때는 정확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싱글 스텝 블록 방법이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H 매트릭스의 인풋을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R 같은 데서 뭐 5000 x 5000 매트릭스 인버스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막 두수가 3만도 4만도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되게 별것도 아니게 인버스 매트릭스 만드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럼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애큐시는 어떤 형질이라는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구성 집단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집단에서 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형질적으로 발생해서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SLP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SLP들이 있고 제가 이제 M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게 이제 띄엄띄엄 존재하는 마커가 되겠죠. 마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QTL 근처에 마커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브리딩 밸류 에러 말고요. 이 브리딩 밸류 일부를 이 마커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QTL 바로 옆에 마커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LD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설명하는 능력이 되게 많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뭐 형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다 측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커가 QTL 어디 존재하는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커가 촘촘해지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마커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때는 이 어떤 브리딩 밸류를 이 마커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죠. 뭐 LD에 따라서 좀 값들이 다 틀려지게 되긴 하지만 설명이 잘 되는 애들은 좀 높게 이렇게 갖고 이제 좀 떨어진 애들은 조금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촘촘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가 갖는 값이 굉장히 작아지죠. 마커 이펙트 사이즈는 작아져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777K 갖고 마커 이펙트 뽑아내는 게 굉장히 무리인 게 실제로 미지수는 777만 개고 실제로 표현되는 몇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하나가 갖는 값이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데시멀 포인트에 대한 그 프로그램 했을 때 그 유효 자릿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라운드 오프 에러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커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면 설명하는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QTL 수가 많은 거는 제 시뮬레이션에서는 펄스빌리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높은 형질에서 QTL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마커하고 설명을 잘하고요. 펄스빌리티가 낮을 때 괜히 QTL 수가 많으면 오히려 애큐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하는 마커 수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펄스빌리티는 당연히 에러 분산의 비율이 포션이 크면 클수록 이제 설명이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퍼플레이션 사이즈인데 결국 이제 이 LD를 통해서 이 값들이 실제로 펑션이 있지도 않은데 이 값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런 LD에 대한 정확도는 이 정밀도가 레퍼런스 퍼플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퍼플레이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모든 논문에서 나와요. 레퍼런스 퍼플레이션 사이즈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분석하시고 뭐 저보다 분석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유전체 데이터를 좀 핸들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유전체 자료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면은 이제 주로 지금 이제 DNA 추출을 해서 스캐너가 이제 뭐 아이스캔이라든가 이런 일루미나 제품 갖고 스캔을 하게 되면 스캔 결과가 이제 이미지 파일로 돼요. 이미지 파일로 되면은 그 이미지 파일을 지놈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지놈 스튜디오에서 뭐 지노타입 자료, 뭐 콜레이트 기사 등등 뭐 이런 값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런 값들이 쭉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포맷을 형성을 해야 돼요. 이 많은 분들이 피링크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피링크 포맷 이용하시면 좋은데 돼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소화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피링크는 포맷이 딱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딱 26번까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실수로 잘못 집어넣게 되시면
어떤 뭐 몇 번 염색체가 성염색체로 전화 안 돼가지고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 보는 위치 정렬하고 내가 원하는 포맷을 만들고요. 포맷을 만들면 이제 이상 지정도 해야 돼요.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뭐 1%다. 이거는 거의 포인트 뮤테이션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노태핑 에러일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 마이너리를 너무 작은 거는 얘네들 자체가 만들어내는 분산 해체를 저시기가 너무 작아서 분산 자체가 되게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좀 뭐 5%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1%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안 자르면 솔직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하디바인버그 이퀄리브리스트 같은 거 좀 진행하셔가지고 카이 가스 값을 해서 어떤 마커가 하디바인버그 너무 안 따른다. 이건 지노타이핑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뭐 집 데이터 보시면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 헤테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0마리의 지노타이핑을 했는데 전부 뭐 AT 변이라고 하면 전부 AT로 나온 거죠. 그거는 하디바인버그가 아예 안 따르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지노타이핑 에러의 가능성이 제일 커요.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프로바빌리티로 해도 그렇게 하면 카이자스 값 뽑으면 어마어마한 값 나오는데요. 막 11%에서 11마에서 2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예 진짜 아예 안 따른다고 본 그런 값들을 이제 어느 정도 카이자스 값에 뭐 저는 주로 이제 23.9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 정도가 이제 11마에서 7승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테스트 같은 거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개체별 결충률이 되게 중요해요. 개체별 결충률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옛날에 처음에 실험할 때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처음에 실험할 때 칩 하나가 주당 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싱 타임렛이 한 20% 넘어도 그냥 그때 패스트 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임퓨테이션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싱 타임렛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었는데 나중에 좀 하면서 GRM을 그려보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문제를 꼭 만들더라고요. 큰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요즘 그냥 과감하게 10% 넘으면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이거는 이제 기준이 딱 정해진, 지금 말씀드린 건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임퓨테이션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레퍼런스 집단 크기라든가 퀄리티라든가 LD라든가 기타 등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니까 플렉시블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하시기 힘드시다면 너무 많이 드셔보시면 좋아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1% 이하 마이너 프리커션 제거하고 하디바인버그 법칙은 좀 하디바인버그 이퀄리브리움 카이자슨 테스트는 요즘은 값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하디바인버그 카이자슨 값이 문제가 뭐냐면 카이자슨 값이 n 값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두수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져요. 그래서 잘라지는 게 너무 많아져요. 하디바인버그 법칙을 안 따르는 게. 근데 이제 지노타입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좀 뭐랄까요? 탈락되는 마커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시깅%를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체별 결충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잘라주시는 게 나중에 큰 문제를 안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여 결집 자료를 이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그나시 미사를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놈의 릴레이션십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그게 미싱 데이터를 그냥 줘요. 저 같은 경우는 결집 자료를 이렇게 가야 되구나. 예. 이 상태에서 통계 한번 뽑고요. 패스트 페이지나 비글 또는 HS 페이지라든가 기타 등등 프로그램 가지고 미싱 타입을 좀 변환을 시켜요. 변환시키는데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계속 지노태핑을 다 완료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캐릭터 문자 HGC로 만들어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 어릴 코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수량화시켜요. 012라든가 마이너스 1이나 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량화시키고 이때 통계 자료를 마지막으로 뽑죠. 왜냐면 이게 결국 내가 쓰는 통계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맨 처음에 뽑는 통계 자료는 이건 칩에 대한 속성이고 여기서 뽑는 통계 자료는 이제 내가 쓸 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되는 거죠. 주로 보셔야 될 거는 논문에 쓰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덴시티가 어느 정도 되나 어느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개수를 한번 계산해야 돼요. 혈통결합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전체 혈액 개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코에피션트 값을 데비에이션 값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다시 일로 다시 가게 돼요. 왜? 꼭 나와요. 꼭. 진짜로 꼭 나와요. 이게 심각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맨 처음에 진행하는 게 체열 진행하죠. 체열, DNA 익스트랙션하고 익스트랙션 끝나면은 저기 뭐 DNA 퀄리티 한번 보고요. DNA 퀄리티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칩에다 로딩을 하죠. 칩에다 로딩을 하고 칩에서 로딩하면은 그거를 이미지 파일을 변환하고 이미지 파일에서 팩트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지놈 스튜디오를 뽑은 다음에 지놈 스튜디오에서 또 다시 값을 이렇게 만들죠. 그 사이에서 라벨링이라고 꼭 발생을 하고요. 이게 진짜 미쳐요, 미쳐.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전체를 완료되면은 유저 출처가 추정하든지 어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꼭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GRM, NRM은 꼭 그려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개체는 이 아래쪽이 NRM입니다. 혈통 혈흔계수 0.5인데 유전체 혈흔계수가 0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혈통상으로는 어떤 아빠가 내 아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개체가 내 아빠가 아닌 거죠. 이 반대 케이스들도 나타나고 결국은 이거 데비에이션 값들을 뽑아냈다 보면은 이 값들이 이제 추출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거를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꼭 하시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값들을 다른 피노타입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개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개체 아이디를 가지고 피노타입 갖다 붙이죠. 근데 그 개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어떤 유전체 정보에다가 다른 점수를 갖다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그니피컨스 떨어지고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좀 옥테라피들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망가진 데이터를 봤었거든요. 망가진 데이터를 봤는데 그거 갖고 싱글마크 리그레션을 했는데 웬만해서 유전체 전략 큐티 디텍션 하면은 시그니피컨스 막 1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로그마이너스 P-밸류가 안 나와요. 4도 안 나와요. 이게 완전 어긋나 있으니까 결과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실험하신다 그러면 꼭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충률을 제가 한 25% 이상 만들어 놨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페이징을 해가지고 미칭 지노타입 값으로 제일 높은 프로바빌리티 값을 채워 넣었죠. 근데 결충률 높은 애들을 그냥 포함시켰더니 제노믹 릴레이션십 매트릭스의 일부분에서 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뭐냐면 이게 레퍼런스 파퓰레이션 집단이 작으면은 지노타입을 이제 자기가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채워 넣잖아요. 채워 넣는데 호몰로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집단이 막 진짜 거대하지 않은 이상은 이 결충률 괜히 높이 썼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제노믹 릴레이션십 코에피시언트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 같고요. 특히 비글이 좀 심하고요. 모르겠어요. 샌드리 폰드라가 와가지고 HS 페이지에 대해서 저번에 발표하고 갔는데 자기는 그런 거 좀 낫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안 써봐서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매핑도 왜 중요하냐면 소나 돼지 같은 경우 V1 칩이 있고 V2 칩이 있어요. V2 칩이 있는데 V1, V2가 매핑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제가 그래서 V2 칩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1번부터 XY 염색체까지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죠. 포지션이 값이 차이가 나는 거. 그걸 에버리지 값을 뽑았더니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LGS 데이터 갖고 어디에 일단 달라붙었기 때문에 레퍼런스 스퀀스에 어디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얘가 1번 염색체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뀌어요. 저기 GS 한 데는 이 매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GS 해가지고 나중에 QTL 디텍팅 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어디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은 에버리지 디스턴스 체인지 값이 에버리지 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단위 자체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 백을 찾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V1, V2를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보시면 V1이랑 V2랑 그 S&P 개수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V1 데이터가 있고 V2 데이터가 있어요. V1, V2를 이렇게 결합시키면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그 안 맞는 부분을 V1 또는 V1을 채우고 V2는 V2를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LT 플러스를 그렸을 때 굉장히 이상한 값이 나와요. 서로 매핑이 단위에서 잘 안 맞아가지고요. 그런 매핑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V1에서는 그 포지션이 없었다가 V2에서 포지션이 나온 게 9,999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V1에서는 포지션이 있었는데 V2에서 포지션이 없는 걸 다시 바뀐 게 4,078개. 그 다음에 V1에서도
V1, V2에서 둘 다 아직도 언노인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모솜 번호 자체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매핑이 옛날에 이제 어떤 시퀀스가 이게 이제 멀티플 매핑 될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오류인데 옛날에 찾아서 V1에서는 옛날에는 뭐 3번 염색체에 있었다가 V2에서 다시 매핑했더니 똑같은 SNP 그게 뭐 13번 염색체 이동한다든가 그렇게 바뀐 경우가 있어요. QT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보시면은 2500개인가 멀티플 매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LD 하시거나 아니면은 QT 디텍팅 하시는 분들은 매핑 인포메이션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 바꿔서 찾아볼 수 있으시면 계속 바꿔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 일일이 하시는 건 말도 안 되죠. 지금 브라우저에다 계속 SP 시퀀스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건 좀 무리고요. 그냥 이렇게 업체나 이런 데다 계속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LD 같은 거 보실 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로 프랙티컬한 내용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개념적인 거고 그냥 해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드리는데 진짜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지금 제노믹 셀렉션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갤럭시나 UCS 지능 브라우저 SCB가 열심히 뒤져가고 그것도 안 나와요. 뭐냐면 블록책을 봐야 돼요. 블록책을 보여야 되고 육종과 추정하는 광고론도 보셔야 되고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알고리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노믹 셀렉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시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중축 선발을 해야 되고 중축 선발을 하면 육종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유전자 기능을 찾아가고 끄는 육종가를 못 구해요.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 가면은 뭐 NGS 갖고 GS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때 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막 GS를 그러니까 제노믹 유전체 선발의 용어를 쓰면은 그런 게 배제되면 안 돼요. 지금 용어 정립이 지금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기름찬 치시는 분들도 유전체 선발이라는 용어 쓰고 진짜 육종가 구하시는 분들 유전체 선발의 용어 쓰는데 그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살짝 구분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육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세요. 만약 하시려고 하시면 그리고 또 테크니컬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고 코어킹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유전체 선발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화면 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 길이 진짜 많아요. 지금 해야 될 모든 한국이란 집단 내에서 해야 될 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전체 선발이라는 걸 하시는데 뭐 내가 그 과제를 안 하면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얀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빨리 블록체크 보시고 빨리빨리 연구하시면 업데이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돈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 이전에 무슨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적 형질이 아니에요. 질적 형질을 한 거죠. 지금 양적 형질 갖고 하는 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은 양적 형질 갖고 종축 선발하는 건 결국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든다는데 양적 형질 갖고 경제적 부가가치 만드는 거는 제노믹 셀렉션이 처음이에요. 뭐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시기로 했지만 지금 십수년간 해봤자 하는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육종가로 선발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관심 받으셔가지고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또 디스커션 하시는 것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개념을 조금 더 정립해서 용어 같은 것도 잘 구분하시고 다음에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리티에 많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유전체 정보를 이제 진짜 상업적으로 잘 활용하는 멋진 과학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